비트코인은 이미 자산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네.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메타버스, 그리고 또 심지어 인공지능, 실체가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 논쟁은 이미 인터넷 시대에 끝냈어야 됩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앤더스 체인의 대표이사이자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는 박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심도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채널 첫 방문이시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결한 셀프 소개 감사합니다. 간결해야죠. 네네.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예. 이제 오늘 나눌 얘기는 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를 투자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투자의 관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투자의 관점이 성공을 하려면 이 산업이 왜 발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평소와는 다른 그런 근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블록체인을 흔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예.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너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블록체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그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2의 인터넷. 정부에서도. 예, 네. 정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분산원장 그 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건 컴퓨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이자 네트워크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해시키려면 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서 그냥 일반인들한테 오늘 얘기의 주제하고 딱 맞게 설명하려면은 정부에서도 말씀하시는 제2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럼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현재 인터넷을 보는 거죠. 네. 현재 인터넷이라는 게 제1의 인터넷이고 맞습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세상을 우리는 인터넷이 올라가는 인터넷 경제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세상의 모든 서비스나 시장의 기반이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위에 서비스가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록체인을 우리가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인터넷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미래에는 제2의 인터넷으로 바뀌는구나. 네. 그러면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인데 그렇다면 미래의 모든 서비스는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위에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예. 이렇게 정부의 입장들을 보면은 블록체인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는 여전히 좀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럼 그렇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둘은 그런데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이제 분산 원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하면 이제 암호화폐고 암호화폐라는 게 블록체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서비스.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근데 현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부의 온천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아마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란 제2의 인터넷은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역시 데이터를 다룹니다. 블록체인의 목적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 위에 어떤 특정한 항목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포스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미래는 이제 포스트 데이터 세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 포스트 데이터의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데이터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세상에는 데이터 가치를 표현을 안 해줍니다. 그냥 데이터만 보죠. 맞습니다. 그 데이터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돈 되는 곳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이게 누구 거냐는 거죠. 소유수 맞아요. 이쪽에 소유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현재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로 보는데 미래의 포스트 데이터는 데이터에다가 가치라든지 실제로 그게 누구 건지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는 포스트 데이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포스트 데이터 개념을 이 블록체인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포스트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툴이나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표현하죠? 데이터는 데이터로 표현되는데 그럼 데이터가 다 옆에다가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고 누구 거라는 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소유권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보증을 해줘야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현재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할 때면 부동산 내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등기 제도가 있다는 거죠. 네. 말로만 내가 저 부동산에서 저거 내 거다라고 얘기해봐요. 누가 인정해 주나요? 네. 데이터도 마찬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누구 거라는 걸 보증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표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표현해 주는 수단이 암호화폐예요. 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의 목적은 가치 있는 데이터, 디지털 자산이고 네. 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랑 디지털 자산을 동일시하셔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네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목적이 암호화폐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비트코인 또는 뭐 이런 화폐 개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목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빼고 블록체인을 생각한다면은 그 얘기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 없이 블록체인을 본다는 거고 네. 그럼 블록체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와, 그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에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경제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투자 생태계 쪽, 이 컨설팅은 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IT 생태계를 봅시다. 현재 기업들. 네. 그럼 IT 기업의 사장이나 직원들은 자기가 가진 IT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일반 고객들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게 주식이죠. 네. 예, 주식이 가치는 결국은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는 미래 가치랑 현재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저는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목표하는 게 이제 코스닥이라는 주식 시장으로 가겠죠. 근데 이미 IT 기업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내오고 한 사람들하고 이 기업이 존재해서 주식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 어떤 툴이 만들어져서 그게 돌아가는 세상. 네. 일종의 코스닥이라든지 주식 거래 시장 같은 거는 네. 자본 시장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자본 생태계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나와서 암호화폐로 표현돼서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또 다른 가상자산 자본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네네. 저는 그 가상자산 자본 생태계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오히려 그 더 원천에서 기술들을 만드시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는 그렇죠.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거고. 네. 블록체인 생태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줘야 돼요. 하나의 에어리어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걸로 인해 창출되는 서비스 생태계. 네네. 또 하나는 암호화폐라는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돌아가는 자본 생태계. 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네. 시중에는 저같이 좀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관련된 자본 생태계 전문가가 있는 거죠. 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조를 좀 많이 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제 뭔가 이제 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 블록체인의 가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
부류들과 소유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서 이제 네.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맥락들이 비슷한데요.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봐야지 네. 이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경제란 무엇인지 조금 더 심도 깊은 설명들과 그리고 왜 블록체인 경제 관점이 중요한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경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 그걸 우리는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블록체인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대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포스트 디지털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경제 생태계가 나타날 거고,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은 바로 곧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블록체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라가는 걸 우리 크게 봐서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하듯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경제 생태계를 우리는 블록체인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 경제 기업에서 디지털 자산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거고 빠르게 급속도로 바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경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보다는 아마 암호 경제, 토큰 생태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 암호화폐라고 토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생태계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토큰 생태계다. 네. 왜? 토큰으로 표현했으니. 맞습니다. 그게 토큰 생태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토큰이라는 게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인터넷 경제가 블록체인 경제로 가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경제라는 용어 대신에 암호 경제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암호 경제를 이해하셔야 네. 진정한 의미 암호화폐가 이해되는 거고, 그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바로 블록체인 경제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 학자가 쓴 글을 1990년대 쓴 글을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화두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잡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제가 거기서 엘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그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암호화폐라는 게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호화폐라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는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데이터를 잡는 사람들이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까지 연계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거기에 수많은 열정과 정열을 바쳐야 되는지가 이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저는 웅장하게 삽니다. 네, 그런 느낌 진짜 많이 받았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든 의문은 이제 뭔가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고 뭔가 세상에 큰 변화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 데이터들을 꽉 쥐고 있었던 세력들은 미국의 이 거대한 빅테크들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었을 텐데 만약 이 회사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변화들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인지하겠죠. 네네. 그거 인지 못하면 그 기업의 수준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인지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단적인 예가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리브라라고 그랬고 지금은 D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제 발행을 해서 메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규제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각국이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스북이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리브라나 DM이죠. DM을 발행하는 이유는 글로벌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결제망 같은 거 일종의 스위프트망 여기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규제를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현실에서 요즘은 그게 좀 뜸한데 많이 축소됐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그걸 이제 메타가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세계를 이제 주름 잡고 있는 구글이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현황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화폐라고 생각하니까 화폐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자산입니다. 이걸 결제 시스템을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P2P 국제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이나 AI가 어떤 아주 거창한 그림을 표현하기보다는 일단은 현실 쪽에서 적용 가능한
자기들의 어떤 전략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플페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애플페이의 그 대상에 이제 암호화폐를 넣는 거죠.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웹 3.0입니다. 네. 말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전략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네. 웹 3.0을 제가 아는 바로는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웹 3.0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또 소유권 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웹 1.0, 2.0, 3.0 얘기할 때 1.0은 리드만 하고 네. 2.0은 리드 앤 라이트고 라이트, 네. 웹 3.0은 소유권. 네. 소유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소유권이라는 들었는데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자산의 소유권을 주는 게 바로 웹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 3.0은 블록체인에 의해 구축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웹 3.0이나 메타버스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아직은 뭐 그게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질 않으니까 이제 그쪽에 어떤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웹 3.0을 내세운다든지 네. 아니면은 애플페이에 이제 암호화폐를 융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은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티나지 않게 어떤 기술 기반으로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네, 이렇게 좀 뭔가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예, 전략들로 가고 그게 있다.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을 보고 배운 경험이다. 저는 이렇게 그럴 보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너무 심하게 이렇게 뭔가 야욕을 드러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이게 타겟이 되죠. 타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맞습니다. 와 이게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전체적인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지는 것들이 네, 뭔가 우리가 이 변화의 어떤 조짐들을 잘 그래도 발견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들이 굉장히 굳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이 비트코인을 뭐 스캠이나 투기성 자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아마도 이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앞으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경론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방송에서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 요새 방송에 잘 안 나오시던데.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자산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 생각을 하실 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체가 없다.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톡 쓰시나요? 그럼 쓴다고 그러죠. 네. 그럼 카톡에 이모티콘 쓰시지 않나요? 그 이모티콘에서 보시면은 그 2,000원 비싼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 실체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실체가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메타버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인공지능. 실체가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실체를 따지면은 없어요. 실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 논쟁은 이미 인터넷 시대에 끝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산정할 때 똑같은 혼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저희가 인터넷 지능 시대를 겪어왔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얼마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정부가 SI 사업 같은 거 할 때 초기에는 어떤 좀 뭐라 하냐면 이제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냐면은 몇 억을 주셨습니까? 근데 결과물이 CD 한 장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CD는 뭐 그 당시 문방구 가면 600원, 1000원이면 샀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어떻게 CD 한 장 오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프린트도 했었습니다. 종이로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실체 논쟁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발전이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부가가치를 생각을 안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습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거친 거죠. 왜냐면은 지금도 아래 한글을 요즘은 이제 많이 없었는데 우리 때는 아래 한글 PC를 살 때는 피지컬하게 사는데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얘기는 거기 깔아주잖아요. 내가 여기 돈을 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카피해서 쓴다는. 그래서 이제 불법 복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좀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내재적 가치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가 채굴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채굴을 하는 게 1등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보상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채굴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채굴을 자기가 돌렸을 때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일반인들은 채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그 채굴 비용이 있는데 그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가입니다. 네. 그래서 채굴 비용이 사실은 내적 가치가 돼요. 그래서 채굴 비용보다 그 비트코인이 채굴했을 때 받는 그 보상금이 낮으면은 채굴 안 하겠죠. 맞습니다. 네. 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이유는 채굴 비용에 비해서 보상금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인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채굴 비용보다는 커야 된다.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최초의 P2P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어떤 암호화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그 암호화폐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화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뭐 옛날에 유행했던 ICO 같은 거 하려면 비트코인을 받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수요가 이제 폭증한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전 잘 모르지만 어떤 경제학자가 디지털 금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금의 위상과 비트코인의 위상이 거의 같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금 생산량도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비트코인도 이제 발행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디지털 금이라는 위상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닐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왔지만 네. 현재까지 해킹당한 적도 없고 네.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검증이 확실히 완료된 암호화폐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신뢰가 그 세 번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제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내재적 가치로 봤을 때 어떤 기축통화의 측면들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저장의 어떤 위상들 말씀 주셨고, 이제 마지막은 또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한 부분. 우리들의 신뢰죠. 우리들의 신뢰.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자,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남미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이 암호화폐가 화폐 용도로서 뭐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채널리시스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뭐 매년마다 뭐 화폐로 사용되는 이 암호화폐 어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측면은 뭐 가치 저장과 결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은 가치 저장의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요. 네.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코인 동전. 네, 그 P2P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코인이니까 이제 동전. 그래서 이제 화폐로서 탄생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이제 중앙집중 방식적인 화폐 그 체계를 B2B 방식의 화폐 체계로 혁신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화폐로서 혁신했다는 측면은 저는 실패한 화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화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비트코인의 철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중요한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요소 중에서 저는 화폐로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고요. 그냥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는 가치 저장 측면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에 금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근본의 재산은 금이 화폐거든요. 금 보관증이라는 게 달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탈근본위제로 넘어가서 그런데 금을 우리가 화폐로 볼 수 있느냐? 옛날에는 화폐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말씀은 화폐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화폐의 어떤 항목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부합하는 것들도 있지만 부합하지 못하는 요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가치 저장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훨씬 더 확고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제 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부분을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크게 왔던 시기에는 이제 반감기가 늘 있었다라는 예, 부분들 예,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많이들 좀 믿고 있는 분위기인데 교수님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반감기 좀 특정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없다고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은 반감기가 된다는 얘기는 네. 채굴을 성공을 하면은 내가 주는 그 비트코인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50비트였다. 근데 이제 반감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25비트로 줄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채굴 비용이 줄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채굴 비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비트였을 때 채굴 비용하고 기대 수익이 똑같으려면은 네.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은 2배가 돼야 되는 게 경제적인 원리예요. 아, 그렇게 경제적인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예.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근데 네. 반감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화가 됐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네. 반감기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요인은 제가 볼 때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아, 솔직히 교수님 그렇습니다. 요인은 좀 약하다고 보시고. 예측된 건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1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채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채굴자가 많을수록 이 보상금을 받을 확률은 낮아지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채굴자들 간에 서로 균형점을 이제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균형 이론이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에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채굴 레이스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많이 채굴 경쟁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채굴 경쟁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채굴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채굴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보상을 받을 확률이 또 정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채굴 레이스를 움직이는 거는 채굴자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채굴자가 많으면은 내가 채굴 확률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채굴자가 많으려면은 채굴 비용 대비 내가 채굴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채굴해서 채굴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보상받을 확률이 없어. 그럼 채굴을 안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채굴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채굴자가 줄어들면은 또 채굴해서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채굴 비용과 보상금과 채굴자 수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 점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을 개발자가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원래 논문을 보시더라도 그건 개발자가 쓴 논문이 아니에요. 개발자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가 썼다고 봅니다. 경제학자가 쓴 논문을 가지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제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로 개발한 것 뿐이지, 원래 논문은 경제학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채굴 레이스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존 내시 균형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존 내시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원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채굴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막 박수 쳤어요. 왜냐면 중국이 가장 많은 채굴을 했었는데 중국이 금지시키면은 그러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이 벌어나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채굴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부의 형평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감기가 되느냐에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하나의 이슈가 되지만 채굴 그 비용이 늘어나느냐 또는 채굴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기대 효과가 얼마냐, 이게 바로 채굴자의 수를 결정할 거고 그 채굴자의 수에 따라 또 원가는 똑같아도 기대비용이 높을 수 있는 이 삼각이 아주 합리적으로 균형을 찾아야 비트코인은 존재하는 건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존재해 왔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채굴 비용, 기대 수익, 채굴자 수가 적절하게 균형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단한 게 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걸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내 싶을 정도 같아요. 비트코인 논문 쓴다는 거지. 개발자 머리에서는 그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